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자기 행복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지구 평균 기온이 한 1, 2도씩 내려간 그런 2040년이 왔으면 좋겠어요. 인간들이 좀 더 나은 세상과 아니면 저희들이 죽어야 될 좀 더 나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먹을 수 있는 수저나 아니면 그릇을 만들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싶습니다. 이제 2040년에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가장 내답다고 느끼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부를 하면서 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2040년이 왔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친구들이 공부를 아예 놔버리기도 하고 그걸 기회로 엄청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격차가 점점 커지니까 이게 과연 방역은 성공했지만 교육은 잘 된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약을 했을 때 온라인으로 처음 계약했을 때 친구들의 얼굴을 많이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전부 줌에서 카메라나 마이크를 전부 안 켰기 때문이에요. 사실 지금도 줌에서 웬만한 선생님이 키를 하지 않으면 모두 마이크를 끄고 캠도 끄고 있어요.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정말로 소통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실히 체감하게 됐어요. 재미가 없고요. 일단 학교 수업이나 온라인으로 하는 거나 지금은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인강만 보여주는 선생님들도 있었고 얼굴도 안 보여주시고 이제 목소리로만 수업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었고 그래서 집중도 안 되고 컴퓨터 앞에서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다른 것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원래 1학년 때나 그럴 때 제일 마음이 불안하고 감정이 중요한데 온라인 때문에 애들이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데 어른들은 경제적인 날짜 부동산이나 막 청년 실업이나 실업률 같은 거 못 보고 학교나 그런 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또 그나마 신경 쓴 게 대입이나 모의 같은 중3들 그래서 중3들한테 공부를 놀아주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에 청소년을 위한 12달 작은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책 혹시 읽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하는 이야기가 공감이 많이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나오고 지금 2주 정도 지났는데요. 많은 청소년들이 공감하고 또 어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이라고 하는 여러 반응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또 책을 기점으로 이후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여러분께 한 편의 영화를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주는 영화인데요. 영화 전편을 보면 좋겠지만 전편의 영화를 볼 시간은 부족해서 16분 정도로 잘라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교실 안의 야크라고 하는 영화이고요.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부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나라이죠. 그 행복의 나라에서 펼쳐지는 행복을 찾아 떠난 젊은이와 또 그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영화 속에 다 담겨 있어서 영화를 보시면 아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실 때 혹시 지금 줌으로 바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 방금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카메라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켜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그래도 나누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 화면을 넘어서 전해지는 반가운 어떤 이런 얼굴들 너무 좋습니다. 자, 이런 인간과 인간의 만남, 또 인간이 대하는 세상의 어떤 모습,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무궁무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의 한 장면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혹시 영화가 줌에서 좀 끊기신 분들은 메일에서 혹은 문자에서 같이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 들어가 보시면 좀 더 원활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줌으로 보시되 혹시 보시는 게 어려운 분들은 링크 다른 영화 보내드린 링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함께 보시고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없고 또 누구도 이 사람의 노래를 들어주지 않는데 왜 노래를 이렇게 부르느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세상에 바치는 노래예요라고 하는 답변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바치다니 그게 무슨 뜻이죠? 만물에 바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과 모든 신과 골짜기의 모든 영혼이에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유괴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 노래를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살돈이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역시도 누군가에게 들려주려고 혹은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으려고 더 잘 부르고 싶고 또 이런 노래를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세상에 바친다. 이 세상을 내가 부르는 노래로 채워간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추거나 아니면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부르느라 오히려 세상에 들려줘야 될 노래들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거꾸로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무대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혹은 노래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다시 바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난달 우리 강의를 들었던 12달 작은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는 말들 또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이 세계를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말들은 혹 이 세계를 만든 말일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세계의 모습 예를 들어 코로나19의 위기라던가 또 기후위기라던가 또 극심한 불평등 인종의 차별 문제,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한 말과 행동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토록 극단적인 위기의 세계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편협한 시각으로 노래를 불러왔는가.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말해온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토록 파괴적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왔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마치 야크의 노래 온종일 산을 누비면서 풀을 뜯어먹다가 저녁이 되면 꼭 돌아오는 그 야크에게 우리 이번 생이 끝나더라도 다시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자라고 부르는 그런 노래 아름다운 노래처럼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바로 공생의 노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고 오신 책 우리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의 선언 역시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학생입니다. 1장 제목이 우리는 대한민국 학생입니다인데요. 대한민국 학생이다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죠. 너무나 경쟁이 공고하고 그 경쟁 시스템에 벗어나고 싶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내가 이렇게 경쟁하는 것이 뭔가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 같아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벗어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현실을 직시해서 이 세상에서 처해 있는 많은 위기들을 우리 어떤 말을 통해서 혹은 어떤 선택을 통해서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세대가 이 코로나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계의 모습을 상상하는 상상력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 상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꼭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현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는 생태의 위기다라고 불리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많이 불평등했었고 그런 바이러스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역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인류세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지질학 용어인데 아주 오랜 기간에 걸려서 이 시대를
규정 짓는 정체성이 발견되는 것을 이렇게 지질학적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정말 단기적으로 인간이 한 행위 때문에 바뀌게 된 지질학, 그것이 인류세인 거죠. 인간이 쓰레기를 많이 버렸다. 인간이 닭을 많이 먹었다. 그래서 닭뼈를 많이 버렸다. 그래서 인간이 바꾼 자연의 모습을 인류세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인간의 중심을 생각으로 인간이 자연을 보호한다, 인간이 자연을 사용한다,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 중심의 사고가 이 많은 것들을 바꿨다고 한다면, 근데 그 결과가 긍정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새가 있고, 그물에 걸린 거북이가 있고, 또 기후 위기 때문에 많은 이제 재난들이 일어나고, 또 멸종 위기의 종들이 생겨나고, 이제 이런 위기들을 과연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다면 이제는 인간이 어떤 이런 위기들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주어가 아니라 주어를 아예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바이러스를 백신을 통해서 극복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우리의 세상을 지배했고 또 어떻게 바꾸고 있고, 거기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바이러스 시대에 이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함께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그래서 알바트로스가 하는 말을 이제 귀 기울여야 되고, 거북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야 되고, 바이러스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시대. 그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제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가 만나서 법과 제도를 만든 시대를 살아왔다면, 그 관계에서 빠졌던 바로 자연이라고 하는, 그리고 자연과 인간을 구분 짓지 않고 인간이 자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청소년인 여러분, 지금의 어떤 세계를 보는 눈을 기르는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어떤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넓고 좀 더 다른 시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 안에서 그냥 인간이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다시 인류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또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봤을 때 어떤 제도, 어떤 법, 또는 어떤 삶의 양식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소극적으로 이 시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들고 싶은 시대는 더 이상 인간이 이 모든 지구를 파괴하는 시대를 만들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자유롭고 더욱 건강하고 더욱 안전하고 더욱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 바로 청소년 세대이고, 그 청소년 세대가 말하는 것이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의롭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어떤 의미일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교육사회학 박사이신 박용준 선생님께 청해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용 선생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말씀 저도 잘 들었고, 반가운 얼굴도 보이는 것 같고, 또 새로운 얼굴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박용준이라고 하고요. 네, 영국에서 지금 현재 오전 10시 반에 여러분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 좋습니다. 화면 공유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책들은 다 받아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타깝게 책을 실물로 받아보진 못했고요. 그 PDF 파일로 해서 1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보는데, 뭔가 인디고 서원에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책이 뭐 거의 30권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제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물론 모든 책이 다 애정이 가지만 가장 애정이 많이 가는 그런 책이 이 우리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라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표지도 마음에 들고요. 특히나 다른 책과 달리. 그리고 이 정의로운 것에 대한 고민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이곳에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부분도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또 정의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고, 또 어떤 노력이 가장 중요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부분은 정의로운 세상을 물론 정의로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라고 하는 질문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노력 또 어떤 시각이 필요할까? 이 질문을 오늘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제일 처음 이제 보게 되면 6페이지 혹시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 바울로 조르다노라고 하는 이탈리아 작가의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전염병, 그러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그 정서가 다 다를 것 같아요. 뭐 지겹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무섭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언제 끝날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전한 이제 불안감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제 기사를 보니까 이 팬데믹, 특히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이 인류 역사를 과연 얼마나 앞으로 지배하게 될까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쓴 아티클을 보니까 불행히도 1000년이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앞으로 1000년 동안 인류 세를 지배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저도 뭐 암울한 그런 마음으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르다노가 말하는 건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이 전염의 시대에, 이 팬데믹의 시대에 결국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것 같아요. 연대감의 부재와 또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상상력의 결여. 그러니까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깨달음이 딱 하나가 있다면 내가 안전하고 내가 살아 숨쉬고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는 타인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즉 이타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만이 나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마스크를 열심히 끼고 아무리 손세정제를 바르면 뭐합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공간을 같이 점유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우리가 함께 정해놓은 원칙을 어겼을 때 나의 그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연대, 즉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얼마나 최소한 내 자신이 이타적으로 행동했을 때 혹은 타인을 고려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노력의 결과가 결국 나에 대한 안전과 혹은 뭐 이득으로 혹은 자유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전염병의 시대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되겠죠. 그러니 이제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게 바로 이 팬데믹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르다노의 경우에도 이 연대감의 부재, 그러면 또 연대감의 부재는 결국은 이 상상력의 결여에서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이 말이 즉각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분도 계실 것 같고 혹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연대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타심의 어떤 발로, 이타심의 행동에서 비롯되거나 혹은 완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상력이 그럼 뭐냐?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상상력. 그래서 그 상상력에 대해서 조금 오늘 먼저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연대감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를 이미 가셨겠죠? 가고 있고 이 영국 같은 경우도 이미 개학은 했습니다. 물론 락다운 이제 국경을 다 봉쇄시켰고 사실 지금 현재로는 영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섬나라인데 더더욱이나 고립되었죠. 그리고 그 고립의 감각이 아주 극에 달았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전혀 여행을 가고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현대인이 기술 개발, 그러니까 뭐 비행기나 전철이나 자동차나 힘입어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의 가장 그 대표적인 예시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지금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향후 뭐
최소 몇 개월은 더 못하겠죠. 근데 더 핵심적인 문제는 이 사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배움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1년,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죠. 팬데믹 선언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 1년 동안 어떤 공백이 생겼는데 그걸 경제적으로 환산을 하면 뭐 1경 5,800조, 뭐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머릿속으로 감히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규모죠. 근데 그런 빚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분석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학교를 지난 1년 동안 말하자면 제대로 가지 못했죠. 가긴 갔지만 그게 기존의 학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그럼 그 1년의 공백들을 누가 책임질 거냐, 누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공동의 문제겠죠. 근데 이제 재밌는 이제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재밌다라고 하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거나 예상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코로나 문제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물론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꽤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 교육 문제, 그러니까 코로나가 초래한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자영업자들의 뭐 실업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기업들이 파산하는 문제, 또 그다음에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육 문제는 많은 문제들 중에 아주 하위권에 차지하는 그런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제가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해왔고 인디고서원에서 함께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을 늘 만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육 문제야말로 가장 심각한 대한민국의 문제이자 이 팬데믹 시대에 특히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또 그 외에 또 많은 분들은 교육, 뭐 학교 1년 그 안 가는 거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들, 즉 경제적으로 생계를 당연히 이 문제도 심각한 문제겠죠. 근데 교육 문제는 그거보다는 훨씬 덜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팽배하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어서 저한테는 그게 좀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과학적으로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쇼핑센터니까 백화점을 비롯한 마트 등은 전혀 폐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폐쇄시켰던 반면에 그럼 거꾸로 말해서 이 지금 미국 뉴욕에서 거리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아이가 들고 있는 팻말이 학교를 열어달라라고 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의 정도로만 딱 판단했을 때 여러분은 쇼핑센터랑 학교랑 어디가 더 코로나의 위험에 더 노출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과학적으로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없거나 혹은 쇼핑센터가 더 위험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오게 되고 그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학교에서 내가 친구들과 유지할 수 있는 거리와는 다른 의미에서의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는 훨씬 더 쇼핑센터가 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쇼핑센터와 학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면적으로 비교했을 때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뒀냐, 사람들의 생계에 혹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뭐 어떤 기관은 유지하고 어떤 기관을 폐쇄시킨다고 했을 때 무엇을 더 이 가치의 순위 매김에 있어서 우선에 두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지난 1년간 한번 돌아볼 수가 있겠죠. 이 사진은 독일에서 초등학교, 한 독일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사진이고요. 작년 8월 3일에 찍은 사진이라고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작년 8월에, 그러니까 우리가 학제가 다르니까 우리는 8월에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학교를 당연히 안 가겠습니다만 여기는 3월에 또 이제 이스터, 그러니까 6월, 7월에 여름 방학을 하고 학교에 개학을 하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학교를 거의 가지 않았고 또 학교를 개학하는 것도
실은 우리는 고학년을 먼저 개학을 시켰습니다. 그죠? 고등학교 고3들은 빨리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공부를 놓치면 이 친구들에게는 앞으로의 인생이 크게 좌지우지 되니까 그거 사실이기도 하죠. 하기 때문에 고학년을 먼저 개학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물론 학교를 폐쇄하는 경우도 적었을 뿐더러 학교로부터 아이들을 추방시키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의 도덕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뿐더러 여러분도 한번 지금 우리가 시간을 작년으로 딱 돌려가지고 같이 한번 결정 내려볼까요? 저학년을 그러니까 즉 초등학교 1학년을 먼저 개학시켜야 할지 고등학교 3학년에게 빨리 학교를 돌아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이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먼저 빨리 학교를 가야 될 것 같아. 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하는 공부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게 꼭 학교를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학교를 가지 않았을 때 그 아이들이 소위 박탈당할 교육의 권리가 훨씬 클 거라는 거예요. 그런 판단이 지금은 좀 가능한데 작년에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죠. 그죠? 물론 이런저런 판단들이 막 우후죽순격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고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인류 역사상 거의 처음 맞는 이 거대한 의미에서 그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현명한 판단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OECD 혹은 UN 같은 곳에서 코로나19가 교육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이렇게 발행했거든요. 이제 보고서를 보게 되면 뭐 중요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여러분께 꼭 기억하길 바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인디고 소원에서 발행한 우리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책이잖아요. 그 책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 혹은 정의로운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코로나 이후로 팬데믹 이후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교육에서의 이 위기 혹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그런 권리 혹은 그 국가의 의무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그 집단이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아이들에게는 코로나 이후에 삶이 미친 영향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고요. 또 더 낮은 복원, 즉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친구들이 입은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부터 회복시키는 복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집단이 상대적으로 여러분 교실에서도 아마 극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딱 펼쳤을 때 거의 1장에 거의 첫 번째 나왔던 친구의 말이 교실에서의 모습이 아이들이 지금 딱 두 부류로 극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진단이었거든요. 한 집단은 어떻게든 코로나의 피해로부터 피해를 좀 덜 받아서 내가 이제껏 해왔던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어나가는 데 큰 지장을 받지 않는 집단, 혹은 다른 집단은 또 다른 반대편에 있는 집단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그 낮은 복원, 즉 복원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회생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무기력에 빠져있는 딱 두 부류의 학생들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저도 읽었습니다. 이 UN 보고서도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누가 더 큰 피해를 입었는가라고 하는 부분, 또 어떤 복원을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지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것은 여러분이 흔히 이제 학교 교과서의 진도를 얼마나 나가고 못 나가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에서 인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코로나 블루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블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불안, 우울, 분노, 슬픔, 자존감 이 모든 것들은 일종의 정서이고 감정이고 정동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고 이것이 오랫동안 우리가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오랫동안 이것이 적체되면 즉 쌓이면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혹은 우리 공동체 혹은 이 세대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감정으로 딱딱해질 수 있거든요. 경화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고 여러분에게 그 열쇠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이제 두 가지, 즉 연대감의 부재와 상상력의 결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서두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 책에 실려 있는 이 작품들이 그런 상상력을 좀 충분히 설명해주고 자극해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성냥개비들의 이렇게 불이 막 번지고 있잖아요. 근데 한 시점에서 이 불이 번지는 걸 딱 막는 일종의 뭐 변곡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전환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순간을 만드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상상력의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기도 하는 그 레베카 솔리드라고 하는 작가가 우리 책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이 희망은 앞으로 닥칠 불확실성 속에서도 때로는 이 불확실함 혹은 우리에게 닥친 이 재앙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솔리드는 실제로 전 세계 특히 이제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졌던 많은 재난들을 연구하면서 그 재난 끝에 인류 공동체가 발휘했던 위대한 상상력 또 그 상상력이 빚어낸 완전히 새로운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 문화 기술지로 이 책을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은 우리에게 달려 있겠죠. 즉 우리가 어떤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상상력은 우리의 몫으로 온전히 남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이제 한국 뉴스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이런저런 뉴스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말하자면 선거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 공동체의 리더를 뽑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 그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컨텐츠 혹은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몇 개의 키워드가 나오지 않아요. 즉 굉장히 앙상한 대화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물론 네거티브 흑색 선전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속에 뭐 크게 보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는 게 부동산 문제 정도밖에 눈에 안 보이는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더더욱이나 그런 상상력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수년 전에 기회가 닿아서 번역할 수 있었던 이 시적 정의라고 하는 책을 오늘 조금 소개해 드리면서 상상력의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이제 보시면 방금 책의 제목에 부제가 나와 있듯이 제목은 시적 정의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는 문학적 상상력과 공적인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상상력이라는 말이 키워드가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이 책은 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그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김영란 지금 현재는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영란 선생님이 책 읽기의 쓸모라는 책에서 청소년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으로 시적 정의를 꼽으셨더라고요. 또 인디고 서원의 제84회 주자 변주로 손님으로 오시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이 시적 정의라고 하는 책의 저자 마사 누스바움은 지금 현재 미국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의 학장으로 지냈고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타임지가 보면 세계 최고의 지성 100인에 선정이 되는 경우도 뭐 유수했고 세계적 석학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실들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시적 정의라고 하는 그 책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아주 시의적절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적 정의는 이 문학 작품이 어떤 인간 존재에게 혹은 인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방금 부제에서 보셨듯이 상상력의 문제 또 그리고 그런 공동선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제시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찰스 디킨스의 어려운 시절이라고 하는 책을 좀
주된 텍스트로 메인 교재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포, 불안, 비애, 연민, 분노, 환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로 느끼고 있는 그런 정서와 감정들이 뉴스밤의 주장에 따르면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 가능한 것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실천에 강력한 동기, 즉 행동에 옮길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책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불의와 참상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이런 재앙도 마찬가지겠죠. 재난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고 그 목격한 이상 혹은 고통을 경험하거나 내 눈으로 본 이상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고집해서 사는 건 불가능하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상상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로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주장하는 바 혹은 제가 여러분께 오늘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상상력인데 상상력은 결국 인문학 그 중에서도 이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길러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는 공적인 영역, 즉 우리의 공동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전복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함께 좀 공유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세계 그리고 아까 흔히 이제 회고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눈을 뒤로 돌렸을 때 작년에 우리가 내렸던 일련의 결정들이 있다는 거죠. 학교를 폐쇄시키는 대신에 쇼핑센터를 열어두었던 선택 혹은 학교를 개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학년들을 먼저 보내야 할까?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고학년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그 중에서도 그럼 고등학교 3학년 일단 먼저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결정들을 회고적으로 돌아보게 됐을 때 그 결정이 옳았나? 혹은 새로운 결정을 우리가 지금 한다면 어떤 결정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걸 충분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상상력일 것이고 그 상상력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들이 이제 책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뭐 찰스 디킨스와 같은 혹은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마크 트웨인 즉 뭐 미국 특히 이제 저자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미국의 문학의 가장 위대한 작가들을 뽑자면 이 마크 트웨인 같은 사람이 되겠죠.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는 찰스 디킨스가 될 것이고 이 허클베리 핀 모험 여러분 뭐 톰 소의 모험과 함께 잘 아는 작품일 겁니다. 이 작품은 이제 폭력적인 이게 뭐 원래는 이제 허클베리 그러니까 허크가 그 더글라스 부인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그 뭐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서 아버지가 떠났던 도망쳤던 아버지가 다시 이 허크를 찾으러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허크가 아버지에게 끌려가서 살면서 아버지의 폭력성이 극에 달했을 때 몰래 아버지로부터 도망을 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시시피 강에 있는 그 섬으로 도망치게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도망친 과정에서 이 또 다른 도망친 노예 그 짐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남북전쟁 이전, 그러니까 흑인 노예 해방 이전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허크가 짐을 발견한 이상 또 이 미스 왓슨 그 노처녀라고 묘사되어 있는 왓슨 집에서 늘 함께 보아왔던 노예인 짐을 내가 본 이상 짐이 도망쳐 왔다는 사실을 신고해야만 되는 의무가 나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이제 일종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위대한 지점은 톰스의 모험보다 훨씬 더 허클베리 핀이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많은 문학가, 문학평론가들의 지적은 딴 게 아니라 이 인류가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딜레마. 물론 이 딜레마는 뭐 거꾸로 올라가면 소포클레스의 비극인 안티고네와 같은 그런 딜레마예요. 즉 내가 알고 있는 한 인간 이 짐을 지킬 것이냐 혹은 그 당시의 법에 따라서 이 도망친 노예인 짐을 내가 신고할 거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그때 이 허크의 결정
즉 이게 실제로 책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죠. 그래 좋다. 나는 지옥으로 가겠다. 지옥으로 가도 좋으니 짐을 배신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윤리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결정을 허크가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일종의 저는 상상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 많은 여러분 노예 12년이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근래에 개봉했었던 그린북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정해진 법령에 따라서 수능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허크도 만약에 거기에 따랐더라면 그냥 짐이 지금 여기 도망쳐서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빨리 신고를 해서 혹은 그 미스 왓슨에게 내가 이야기를 해서 짐의 행방을 알려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귀결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허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안티고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령에 따라서 나의 친오빠를 이제 두 명의 친오빠가 한 사람은 왕의 명령을 따랐고 한 사람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국가를 배신했다는 이유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친오빠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는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 내용이 안티고네이고 안티고네도 마찬가지고 허크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내 앞에 주어진 그 거대한 힘 우리에게는 그게 코로나가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세계의 어떤 흐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자본주의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어떤 거역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상상력이 너에게 있느냐를 이 소설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면 이 허크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그게 우정이 되었든 인류애란 이름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우리에게 던지는 그 물음에 대해서 나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함께 하는 것이고 그 고민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상상력을 더 길러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시적 정의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과 사회가 문학적 상상력 및 합리적 감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가 공동의 어떤 그 사유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걸 고루 갖추게 될 때 한 사회는 시적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 즉 정의로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꼭 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하나를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셔야 한다면 이 단어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적 지혜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스바움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적 지혜를 그 월트 휘트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의 한 구절을 빌려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여러분 한번 딱 떠올리면 좋겠어요. 그 햇빛, 여기 보시면 햇빛처럼 세상의 존재들을 살피고 감싸 안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적 지혜가 뭡니까? 라고 하면 그 시적 지혜를 뭐 이렇게 철학적으로 분석해서 설명해 주지 않고요. 휘트먼이 말하는 이 햇빛처럼 세상의 존재들을 두루두루 구석구석 살피고 또 감싸는 여러분 그 이제 곧 이미 뭐 봄이 찾아왔습니다. 입춘이 지났으니까요. 봄이 찾아왔으니까 밖에 나가서 햇살을 착 쬐고 있으면 햇살이 정말 내 머리카락 하나하나부터 발끝까지 다 감싸 안잖아요. 그런 시선으로 인간 존재를 바라보아라. 그게 뭐냐? 시적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별 있는 관찰자, 분별 있는 재판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 왼쪽 밑에 보시면 공평무사한 관찰자, 사려 깊은 공명정대한 그런 관찰자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별 있는 관찰자가 딴 게 아니라 방금 여러분 보셨던 휘트만이 말했던 그 태양처럼 햇빛처럼 모든 이 세상의 무력한 것들을 즉 우리 인간이 되겠죠. 우리 힘없는 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존재들을 살펴보는 것, 또 감싸 안듯이 바라보는 것을 누스바움이 휘트만의 말을 빌려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사물에 내려와서 비출 때, 인간의 존재를 비출 때 모든 켜와 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머리결 하나하나를 다 감싸 안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식되지 않은 채로, 즉 나몰라라 하지 않는 그런 시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채로 남겨주지 않고
하나하나를 두루 살피는 그런 시선을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가지기를 바랍니다가 누스바움이 말하는 것이고,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런 주제입니다. 손택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같은 그 이제 시대 같은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는 에세이스트이기도 한데요. 손택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즉 타인의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 이후에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의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 사실 우리는 저만 하더라도 오늘 강의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못해도 수십 번 말했을 겁니다. 근데 그 우리라고 하는 말을 당연히 우리는 쓰고 있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 말 안에는 배제되고 소외되는 집단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에는 우리의 상상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도 혹은 고통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손택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타인의 고통의 아주 사소한 사정까지도 진지하게 느껴보려고 혹은 또 공감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소한 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즉 머릿속으로 말하자면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았을 때 양가 부모님이 다 직장에 나가야만 하고 누군가 나를 보살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가,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불이 나서 죽는 참사가 벌어진다라든지, 그럼 그 아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부모님 돌아오는 밤까지 혹은 밤에 잠드는 그 순간까지 이 아이의 모든 그 순간순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까지를 상상하는 것을 말하는 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잘 하지 않잖아요. 왜요? 잘 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손택이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건 대화 응답인데 제일 밑에 보시면 눈물 흘릴 줄 아는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런 눈물 흘릴 줄 아는 능력을 잘 갖고 있지 못해요. 심지어 그런 기사를 보면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다 혹은 뭐 아버지가 원래 계시지 않고 어머니는 일을 하러 나가야만 돼서 코로나 이후에 학교를 가지 않은 이 두 형제가 집에서 라면 끓여 먹다가 불이 나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도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택은 그걸 일깨우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인간이냐? 과연 그것이 우리인가? 그래서 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 롤스는 아까 보셨던 마르사 누스바움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정의론, 사회 정의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20세기 이후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인류가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교본, 가장 중요한 교재로 이 존 롤스의 책을 꼽죠. 근데 존 롤스가 정의를 이야기할 때 아주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정의의 제2원칙,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대부분 정의라고 생각하면 뭔가 평등, 즉 균등한 혹은 공정한 그런 원칙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롤스는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평등한, 그러니까 차등한 원칙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딴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기회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래서 흔히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흔히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차별, 이런 단어거든요. 그런 단어도 굉장히 사실은 한국적인 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권리가 부족한 사람,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소위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죠. 아주 적극적인 그런 정책이 상대적으로 반대 끝불을 낳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반대 끝불 낳는 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존 롤스가 있었던 하버드 대학교로 예를 들어 보자면 소위 유색인종들에게 반드시 그 쿼터제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일정 비율을 반드시 유색인종을 입학시켜야만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뭐 예전에 이제 등장했던 뭐 지역 균등 선발, 지역 균형 선발, 이런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꼭
어느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내가 우리 동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한 친구들에게 충분히 그 친구의 실력이 비단 조금 부족할지언정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친구를 뽑아야만 하는 의무를 대학에 부여하는 것이죠. 하버드 같은 경우는 그게 한 25% 내외를 꼭 유지하고 있고 제가 있는 영국 대학들만 하더라도 그 수치가 그렇게 유지가 돼요. 즉 뭐 공립 사립학교 여기는 이제 일종의 인종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공립학교 사립학교 사이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공립학교 아이들의 입학 비율을 반드시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를 갖고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의무를 내세우면 소위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역차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등장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공부를 더 잘하는데 왜 난 차별해서 나한테 그 지역 균형 선발을 한다는 이유로 나한테 더 차별을 하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롤스는 그 이야기를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반드시 사회적 약자, 즉 최소로 수혜받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의 아이들에게 즉 최소수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반드시 그 아이들을 최우선에 놓고 모든 정책이 짜여져야만 한다.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롤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란 사회적 약자가 가장 많은 정의를 누릴 수 있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궁극적으로 그래야만 이 정의가 가장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공동선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 사회는 그런 최소수혜자, 즉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에 놓는 교육 정책, 뭐 사회 정책,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코로나 이후로 아까 경제역량만 보더라도 자영업자들도 피해가 크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더 큰 피해가 있을 거야라고 해서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땅을 갖고 있고 집을 갖고 있고 아파트를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울로 프레일이라고 하는 이제 교육학자, 남미의 교육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 저희가 당시에 2009년, 8년, 9년 당시에 마사 누스바움, 하워드지, 노암 촘스키 등의 학자들을 만나러 이제 당시에 또 오바마 대통령의 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첫 번째 취임식이 있기도 했었을 시기인데, 그걸 가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했던 당시에 늘 서로가 많이 되뇌었던 그런 문장입니다. 강자와 약자의 싸움에서 아무 편도 들지 않는 것은 강자의 편을 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프레이리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겠죠. 그걸 인식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럼 동시에 그 둘 사이에서 있는 어떤 일종의 뭐 여기 보면 다툼이라고 싸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균열이 있고 불평등, 불균등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어디에 더 눈을 돌려야 하는가? 혹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위치시킬 수 있는가? 위치시켜야만 하는가를 아주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은 아까 손택이 말했던 그런 눈물 흘릴 줄 아는 능력으로, 또 롤스가 말했던 최소수혜자들에게 어떤 그들을 중심으로 또 그들을 우선적으로 두는 정의로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제 여성 독일 출신의 미국으로 망명한 여성 철학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그 나치 전범 재판에 참관하여 쓴 책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악의 평범성 그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그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나치 그 히틀러의 오른팔에 해당했었던 600만 명을 살해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그 지시를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그 사람의 악행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인간은 분명 악마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렌트가 보기에는 악마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게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그리고 정말 딸을 지극히도 사랑했던 한 아버지이자 가장이었던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600만 명을 살해하는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인간성이 얼마나 취약하냐, 혹은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평범하냐, 이런 이야기를 이끌어간 사람이죠. 그러면서 아렌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취약한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우냐를 되묻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어렵다는 것은 그것이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성을 우리가 간직하고 보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즉 아주 쉽게 훼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성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공공의 영역에서 함께 이 모험을 가는 거예요. 아까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고 말했잖아요. 허크와 그 제임이 미시시피 강을 이렇게 지나면서 정말 그 잔혹한 인간의 모습들을 막 보면서 그 모험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비극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 비극을 극복하기도 하고. 아렌트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험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떠나는 모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공의 영역으로 함께 떠나는 그 영역 모험에서만 인간성은 발성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 그 모험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어떤 투쟁이 되겠죠. 그 투쟁은 결국 공동의 행위, 또 공동의 수기라고 표현하는데 그 수기는 딴 게 아니라 이제 고민입니다. deliberation이라고 하는 건 함께 고민하고 그 고민을 통해서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세상을 우리가 살고 싶은지, 어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을 이제 수기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요즘 뭐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수기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이 뭐 유행처럼 이렇게 떠돌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렌트가 혹은 더 앞에 거슬러 올라가서 누스바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인문학적인 공부와 또 독서, 책 읽기와 또 성찰을 통해서 공동의 행위, 공동의 수기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란 불가능할 것이고, 제일 처음 말했던 그 조르단의 말처럼 상상력 그리고 연대라고 하는 것 또한 이런 공동의 행위, 공동의 고민과 공동의 질문으로부터 생겨날 것이고, 그로부터 우리의 권력, 즉 우리의 힘도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도 말했고요. 저도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뭐 이미 다 받아보셨고 또 열심히 읽어보셨겠습니다만, 또 안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또 이후로도 읽어보시면 되겠죠. 사실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코로나19 이후로 나온 교육 보고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게, 한국 사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교육 문제는 별로 안 심각하다, 학생들이 학교 1년 안 가고 2년 안 가고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은 이 대한민국 사회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욱더 강력하게 좀 퍼질 수 있기를 저도 희망하고요. 또 여러분이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잘 강의 들으셨나요? 오늘 그 강의만 듣고 끝나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우리 오늘 책 제목이 우리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게라도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후기를 쓰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함께 저희가 분임으로 지금 소회의실을 나눠 드릴 건데요. 각자 목소리 한 번씩 들려주신다고 생각하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정의로운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늘 강의 시작할 때 제일 처음 봤던 영상.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그걸 넘어서 우리가 꿈꾸는 2040년, 그러니까 약 20년 뒤에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꿈꿀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까 처음에 봤던 교신하는 야크 이야기처럼 나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고 그 노래는 어떤 내용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짧게 오늘 강의 들으면서 느꼈던 점, 또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점을
나누시고요. 8시 40분에 다시 모여서 마지막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청소년을 위한 12달 자연 강의 선정 도서는 Doing Democracy입니다. 인디고 선에서 펴낸 책인데요. 4월 하면 사실 민주주의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얀마에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운동이나 우리가 함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켜내고 또 살아낼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4월 24일 토요일 저녁 7시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참여하시고요. 바로 오늘 참여 신청하실 수 있도록 이것 또한 링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청해두면 잊지 않고 다음 달에 만날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정세청세 다음 달 12달 자연 강의 모두 오늘 신청해 주시면 함께 얼굴 보고 더욱 많은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처음 보셨던 영상 있죠? 우리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글로 써서 보내주시거나 또는 영상으로 한 1분 정도 짧게 여러분이 바라는 미래의 정의로운 모습에 대한 꿈을 담아서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촬영해서 인디고 서원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편집해서 아주 멋진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많은 청소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모여서 분명히 세상에 바치는 노래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의로운 목소리를 기다리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달에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